안녕하세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큰 흐름과 각 왕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쉽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조선의 왕들에 대한 흐름이 잡힐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우리는 2대 임금 정종을 살펴본 뒤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기초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란 무엇인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조선 왕들의 이름을 실제 이름, 작호, 묘호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 제3편 태종 이방원을 진행하겠습니다. 태종은 조선 3대 임금으로 재위 기간은 1400년부터 1418년까지 18년이고 묘호는 태종, 이름은 이방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종은 조선 왕들 중 최고의 스타성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조선 27명의 왕 중 유일하게 과거 시험에 합격했을 정도로 두뇌가 뛰어났고 정몽주, 정도전, 어린 이복 동생 세자 방석까지 자기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시의적절하게 제거하는 판단력과 행동력, 용맹성 혹은 잔인성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출 때와 자신이 나설 때를 정확히 구분하여 끝내 스스로를 왕으로 만든 동물적 감각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 건국부터 3대 태종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태종이 그 주인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태종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종은 1398년 태조 시절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1400년 정종 시절 제2차 왕자의 난을 제압하며 자신 앞에 놓였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한 뒤 형인 정종의 뒤를 이어 조선 제3대 임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태종이 왕에 오르니 2대 정종은 상왕이 되었고 1대 태조는 태상왕이 되었습니다. 상왕은 왕 위의 존재라는 뜻이고 태상왕은 그런 상왕 중 가장 큰 존재를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왕이든 태상왕이든 둘 다 왕이었던 사람이 물러나며 얻은 호칭이므로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라면 모두 허울 좋은 이름뿐이었습니다. 상왕에서 다시 태상왕으로 물러난 태조는 완전히 뒷방 늙은이 꼴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고 기틀을 잡아나갔던 초대 임금인 자신이 왕의 자리를 원치 않게 내놓고 늙고 힘이 빠진 허울뿐인 태상왕이 된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원래 이방원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중 이방원만 과거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대대손손 힘을 썼던 무관의 집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꼴이니 함경도 변방의 무장이었던 이성계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현수막도 걸고 자랑도 했겠지요. 그렇게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자랑이었고 실제로 위화도 회군과 개국 과정에서 이방원은 이성계의 팔이 닿지 않는 부분을 미리 알고 시원하게 긁어줬던 아들이자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권력욕 때문에 자신의 막내 아들과 누구보다 의지했던 친한 벗이자 개국 동지인 정도전을 죽여버렸던 아들을 이성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성계가 이방원에 대해 이 자식 이거 위험한 놈이네 라고 처음 생각했던 지점은 아마도 이방원이 사람을 보내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였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성계는 이제 자신의 아들이자 현재의 왕 태종이 심하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태종과 함께 있는 궁이 싫었고 여기저기 자신의 신하들을 데리고 금강산, 소요산, 오대산으로 돌아다니다가 급기야 자신의 고향 함경도 함흥으로 들어갑니다. 궁에서 아버지 태조의 행보를 주의 깊게 살피던 태종은 태조가 고향 함흥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곳으로
차사를 계속 보내지만 보냈던 차사는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차사는 임금이 중요한 임무를 위하여 파견한 신하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심부름 간 사람이 소식이 없거나 화답이 늦는 경우를 가리켜 함흥차사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심부름 보낸 아들이 친구들을 만나 게임을 하는지 함흥차사네 정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조는 왜 태종이 보낸 차사들을 계속 물리치고 화답을 못하게 했을까요? 당시 조사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을 들여다보면 해답이 있을 듯합니다. 태조가 함흥으로 이동할 때쯤 함흥에서는 조사이라는 사람이 태종에게 대항하는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분은 친척인 신덕왕후 강씨의 복수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태조가 있었습니다. 태조가 조사이를 뒤에서 조종하여 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태조를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킨 조사이. 그러나 그의 반란군은 태종이 직접 끌고 온 군대에 의해 허망하게 진압됩니다. 이후 태조의 입지는 아들 앞에서 더욱 궁색해졌고 궁으로 귀환한 뒤 조용히 남은 여생을 보내다 1408년에 승하합니다. 태조의 왕릉은 오늘날 경기도 구리시 소재 동구릉에 있습니다. 태조를 시작으로 9개의 능이 조성되어 동구릉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9개의 능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이 태조가 묻힌 건원릉이고 그 릉 위에는 억새 봉분이 덮여 있습니다. 이는 고향 함흥에 묻히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유언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기 위해 태종이 함경도 함흥의 흙과 억새를 가져다가 봉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태종의 아내 원경왕후 민씨와 그녀의 가족들이 겪게 되는 비극입니다. 태종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보다 2살 연상인 아내 원경왕후 민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1차 왕자은안 때 미리 숨겨두었던 무기를 꺼내주며 이제 때가 되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자신의 2 동생 민무구, 민무지를 시켜 매형인 이방원을 돕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내와 처남들은 태종이 최종적으로 왕으로 등극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고 나니 태종은 공을 많이 세운 아내와 처남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원경왕후 민씨는 다른 처자를 별궁으로 맞아들이는 태종에게 심하게 질투를 하며 아래와 같은 말을 합니다. 상관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관과 더불어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였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안 그래도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 외척 세력들의 힘을 뺏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태종은 아내 원경왕후 민씨의 질투에 치를 떨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실행합니다. 그렇다고 조강지처 원경왕후 민씨를 내칠 수는 없는 일. 태종은 처남들을 정조준합니다. 우선 민무구, 민무질 2 형제를 세자인 양녕대군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는 명목으로 제주도로 유배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합니다. 그 뒤 다시 그들의 동생인 민무휼, 민무회까지 모두 유배 보낸 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태종은 아내의 동생 4명,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모두를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말이죠. 태종의 외척 탄압은 자신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세종이 장인 시몬대감의 영향력으로 온전히 국정을 운영하지 못할까봐 자신의 사돈도 죽여버립니다. 이는 세종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태종은 조금 병적으로 외척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계모였던 신덕왕후 강씨에 대한 기억이 강렬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 이성계를 꼬드겨 막내였던 이복동생 방석을 세자로 앉혔던 계모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이 태종으로 하여금
늘 외척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처남들을 다 죽였음에도 원경왕후 민씨와는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죽은 뒤에도 쌍릉으로 같은 곳에 묻혔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릉은 헌릉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태종의 왕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종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코는 순서대로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녕대군이었습니다. 태종은 적장자 원칙에 따라 일찍부터 첫째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책 같은 것은 많이 볼 필요 없다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종은 2번의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형제들끼리 잘 지내지 못했던 것을 일종의 컴플렉스로 갖고 있었기에 자신의 아들들은 모두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적장자 원칙에 따라 세자 책봉도 일찍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양녕이 자꾸 엇나가는 행동을 합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몰래 장안의 기생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궁에 개구멍을 만들어 그 구멍으로 기생들을 출입시켜 자신의 궁에서 향응을 펼치기까지 했습니다. 신하들이 태종에게 보고했고 그때마다 양녕은 아버지 태종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태종은 젊을 때는 그럴 수 있다며 양녕이 용서를 구할 때마다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일을 양녕이 해버립니다. 이미 한 남자의 첩으로 있던 얼이라는 여자를 사랑하여 간통한 뒤 아이까지 가졌고 이를 꾸짖는 태종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를 쉽게 해석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왜 여러 여자들을 곁에 두면서 제게만 여자를 멀리하라 하십니까? 중국 한나라 고조도 여자를 좋아했으나 마침내 천하를 평정했습니다. 왜 저만 갖고 그러십니까? 아버지나 잘하십시오 정도입니다. 이를 본 태종은 드디어 뚜껑이 열립니다. 결국 1418년 6월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패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다시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런 뒤 다시 2달 만에 왕위까지 물려줍니다. 당시 충녕의 나이 22살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 4대 임금 세종입니다. 이제 태종의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화끈한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태종은 이를 위해 기존의 중앙정치 시스템을 바꾸는데 그것이 바로 육조 직계제입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 시스템은 왕 밑에 의정부라는 최고기구를 두고 그 밑에 다시 육조를 두었습니다.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3정승을 수반으로 하여 구성된 기구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급의 기관이었습니다. 육조는 국가의 일을 6개의 분야로 나누어 관장했던 행정기관이었습니다. 이조, 호조, 애조, 병조, 형조, 공조로 구분한 것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각 분야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육조 중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병조는 지금으로 보면 국방부 정도가 되고 병조의 수장인 병조판서는 국방부 장관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조선은 왕, 의정부, 육조라는 시스템 속에서 육조는 의정부를 거쳐서 왕에게 보고를 했었는데 태종은 이런 기존의 시스템을 확 바꿔버립니다. 중간에 의정부를 빼고 바로 육조에서 왕으로 직접 보고하라고 합니다. 이를 육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이 육조 직계제가 태종의 왕권 강화 정책의 핵심입니다. 의정부 3정승의 입지를 자문 역할 정도로 확 줄이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태종의 업적은 거북선의 개발입니다. 거북선에 관한 기록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태종실록부터입니다. 태종실록에는 화면과 같이 거북선이 2번 나옵니다. 임금이 임진도를 지나다가 거북선과 외선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구경하였다. 태종실록 25권. 좌대원 탁신이
병비에 대한 사의를 올렸다. 거북선의 법은 많은 적과 충돌하여도 적이 능히 해하지 못하니 가위 결승에 좋은 계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견고하고 교모하게 만들어 전승의 도구를 갖추게 하소서. 태종실록 30권의 내용입니다. 위의 두 내용으로 볼 때 거북선은 고려 말이나 태종 때에 만들어졌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모양이 같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장갑선의 형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태종의 업적은 신문고 설치입니다. 신문고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 위에 달았던 북입니다.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렸는데 북을 칠 수 있는 사건의 종류가 제한적인데다 서울 인근에 사는 백성들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실제로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직접 살피려는 태종의 마음이 느껴지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태종의 한양천도입니다. 즉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일대 태조 이성계편에서 이성계는 이미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고 한양을 유교적 색채로 디자인했던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태종이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다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건국 초기 조선의 수도는 개경과 한양을 3번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뒤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새로운 도읍지 한양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는 태조편에서 자세히 다루는데요. 이때 경복궁을 비롯하여 조선을 디자인했던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었지요. 그런 뒤 1938년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2대 왕에 오른 정종은 고륙상잔의 아픔이 일어난 한양을 버리고 다시 개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하지만 개경으로 옮긴 뒤 또다시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그 난을 제압한 뒤 제3대 왕이 된 태종은 다시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면서 기존의 경복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궁궐을 짓는데 그것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정리하면 1대 태조 때 개경에서 한양으로, 2대 정종 때 한양에서 개경으로, 3대 태종 때 개경에서 다시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고 이것을 끝으로 한양은 조선 왕조 500년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수도로 남아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고려의 수도 개경과 조선의 수도 한양에 대해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개경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개경은 현재 북한에 위치한 개성을 말하는데 송도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개성을 중심으로 장사하던 상인을 개성상인 또는 송도의 상인이라 하여 송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개성상인 또는 송상들은 조선시대에 활발히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도읍지 한양은 한성, 경성, 서울로 시대에 따라 수도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양은 땅 이름, 즉 도읍지의 이름이고 한성은 태조 3년에 설치한 한성부라는 관청의 이름에서 따온 수도의 이름입니다. 한성부는 지금의 서울시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후 1910년 한일합병으로 우리나라가 일제에 완전히 넘어간 뒤 일제는 한성부를 경성부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이때부터 일제강점기 동안 한성은 경성으로 불리게 됩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 체제에서부터 수도의 순우리말인 지금의 서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태종의 업적은 바로 사병의 혁파입니다. 태종 자신이 사병을 통해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사병의 존재는 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병혁파는 자연스럽게 중앙군대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태종의 업적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태종의 선의파동에 대해 말씀드린 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았고 세자 책봉을 한 지 2달 만에 왕위까지 물려줍니다. 당시 태종은 뭐가 잘 안 풀린다 싶으면 선의파동을 자주 했기 때문에 충녕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할 때도 신하들은 처음에는 또 선의파동을 하는구나 생각하여 아니되옵니다 전하를 연신 외쳤습니다. 그런데 선의파동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선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왕이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왜 선의파동이란 말이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신하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 왕들이 선의한다는 말을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제 못해 먹겠다. 이제 나이도 먹었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즉위식 준비를 하거라. 라고 선의의 의사를 비출 때 신하들이 즉각적으로 네 전하 분부 받들겠나이다 라면서 새로운 왕에 대한 즉위식을 준비한다면 그 신하들은 바로 지도새도 모르게 산골짜기로 유배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선의 의지를 끝까지 막아서며 아니되옵니다 전하를 연신 외쳐대는 신하들은 주요 요직에 앉게 되며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태종이 충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할 때도 여기저기서 아니되옵니다 전하가 연신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태종이 충녕에게 즉위식 옷을 직접 입히고 나서야 신하들이 이번에는 정말이구나 생각하며 즉위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 최고의 카리스마 임금 태종은 18년 동안의 제의를 마치고 1418년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여러 사람을 죽여가며 왕위에 오른 강력한 임금이었지만 조선의 모든 왕들 중 자발적으로 왕위를 물려주고 내려온 유일한 임금이었습니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물러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모두 갖췄기에 가능한 일이고 이런 태종의 여유 있는 물러남이 있었기에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 세종대왕이 탄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조선 3대 임금 태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